질의 전에 네, 의사진행 발언 좀 시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네, 잠깐 하시죠. 위원장님께 의사 관련해가지고 진행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간사 신동근 간사님 통해서 지금 전달 받은 거는 소관 부처에 대한 주질의를 1시까지 하고 3시간을 정회하고 4시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겁니까? 예.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지금 주장만 여당 측이 하셔서 지금 위원장께서 그걸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이런 식의 의사 진행은 국민들 보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오늘 8월 이 한더위에 휴가철에 우리가 상임위를 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 위기 속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경제부처와 질의응답하고 대책 만들어라. 그런 심각한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가 회의를 열었는데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운영 방식으로 1시까지 하고 3시간을 정회하고 또 끝나고 나면 국세청 또 청문회, 약식 청문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와 함께. 제가 국민의힘 당내 복잡한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중진회의건 의총이건 의원님들이 왔다 갔다 의견 표시도 개진도 하시면서 또 상임위도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거를 3시간을 정해하는 무리수를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뿐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아마 이거 보시면서 납득 못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기재위 의사 일정을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히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고영진 의원님 그 의견은 충분히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 오찬당을 위해서는 한 2시간 정도의 늘상 2시간 정도 휴식 기간을 갖고 또 의회에 합니다.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또 그 수감 피감 기관이나 이런 또 우리 와서 보고 기관들이 또 준비해야 될 시간 휴식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2시간 정도는 오찬해야죠. 오늘은 또 국민의힘의 그런 당내 사정으로 인해서 1시간 정도 더 좀 여유를 두는 거니 좀 하자고 좀 하는 거니까 크게 무리 한다고 저는 보이지 않고요. 또 그만큼 또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좀 늦춰졌다면은 또 오후 회의에 또 저녁 회의까지 이어가면서 충실히 또 그 오늘 회의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히 그런 점은 예약 간사 간에 고민 끝에 협의해 주시니까 잘 존중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질의 안 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네. 고영진 의원님 질의하시죠. 예. 네. 기재부 장관님. 예. 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취임 3개월도 안 돼서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대통령 잘못 뽑았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지 정말 답답합니다. 평생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인식과 태도를 바꾸고 국정을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더 답답합니다. 장관들이라도 부족함을 좀 메워줘야 되는데 뭐 행안부, 교육부 이런 몇몇 장관들은 졸속 불통 정책으로 오히려 매를 벌고 있습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국회 경험도 풍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경제 민생을 살피지 못한다는 국민의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21일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해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뭐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한 거 있습니까? 아직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법안을 성안을 하면서 입법 예고 절차 등을 거치게 될 겁니다.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만일에 조사를 한다면. 부총리께서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저소득층의 10만 원이 고소득층 100만 원보다 더 소중하다. 이런 취지로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반박하셨죠? 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이런 실망, 허탈,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저는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장관께서 이거 체감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딴 세상에 계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관련인데요. 서울 강남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격 합산액이 약 30억쯤은 됩니다. 이 경우에 금년에 원래 7천만 원 정도 종부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 1,463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무려 5,700만 원 정도 감세 혜택을 받게 돼요. 이것은 2018년도 수준으로 후퇴하는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전체의 44%이고 우리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집을 여러 채 가진 부자들한테 수천만 원의 감세 선물을 주고 서민들한테 10만 원 주면서 너희들 소득 수준엔 이것도 많으니 소중하게 감사히 받으라는 겁니까? 법인세도 볼까요? 기재부가 MB의 정부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MB 정부 때 근거로 사용했던 14년 전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다시 재탕하면서 말이죠. 법인세 신고 90만 개 가운데 과표 3천억을 넘는 최고세율 대상이 103개, 0.01%입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여기서 세금 감소가 약 4조 1천억 정도로 발생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상 기업당 약 400억 정도 감세입니다. 실제로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거의 절반 가까이 가져가겠죠. 작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올해도 수출 호황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대기업 한 곳당 400억씩 세금을 퍼주면서 서민들한테 이거 알량한 돈으로 큰 돈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국민들이 화나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세 더 노골적이에요. 종목당 10억 보유자에서 100억 이상 보유자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올리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종목당 10억은 넘고 100억 미만인 고액 자산가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부자도 아니고 상장기업 대주주 일가가 해당하는 그런 특혜 감세인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 했어요. 대주주 양도세는 1999년에 종목당 100억에서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50억으로 내려왔고 박근혜 정부에서 25억, 문재인 정부에서 10억 이렇게 쭉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왜 이거를 100억 이상 종목당 보유자에게만 과세하시겠다는 겁니까? 주식시장 활성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려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 드려야 될 뒤에 게.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내세우는 명분은 주식시장 활성화인데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증권거래세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관님 기재위원 하실 때 우리 양도세하고 주식 양도세하고 증권거래세 가지고 논의를 해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다 폐지를 하자니 세수 감소가 크다고 그래서 그것은 2023년도까지 0.15%로 낮추기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0.2%로 고정시키고 오히려 주식 양도세를 저렇게 100억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상을. 이게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에 따른 막대한 세수 감소를 메꾸려는 속셈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 부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세제정책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왜 잘 먹고 잘 사는 부동산 부자들, 주식 부자들, 재벌 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을 퍼주냐. 이것에 대해서 점점
더 내용을 아시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뭐 소민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완화라고 하시지만 화면 보실까요? 이 연봉 3천만 원 8만 원이고 연봉 5천만 원 18만 원, 연봉 7,800만 원이 넘어야 54만 원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데 다음 화면 보시면요. 연봉 7,8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전체 직장인의 11%밖에 안 돼요. 과표 1,200만 원 미만은 그러면 월에 9분 한 달 치킨값도 안 되는 세제 혜택을 주고서 물가 상승 방향 15년 만에 과표 조정한 것이다. 10만 원도 소중한 돈이다. 서민들 상처를 오만 주는 그냥 상승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제 개편을 야당한테 받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도 낮고 설득도 안 되는 어떻게 법률을 통과시키고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 주십시오. 저는 법인세 최고세율이나 공직자 거기에 정부세 분자 스테이지 예비군 양도세 기준 완화 이 3대 부자 강세 보다는 철회한 것이 맞다. 대신 그 재원으로 직장인들 소득세 금세 확대하고 국공거래세 인하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려면 종부세가 아니라 소규모 이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낫다. 좀 더 목소리 들으시고 유연한 자세로서 이런 문제로 나오시면 축하합니다. 예. 좀 하시겠어요? 예, 시간 주시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고영진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세제 개편을 하면서 저희들은 저희들 보고 싶은 데를 봤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여러 가지 표를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득세와 관련된 겁니다. 소득세는 현재 세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저소득층한테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으시기 때문에 세금을 지금 받지 않거나 세금 감면표를 많이 주고 실제 내는 세금을 굉장히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재 소득세제입니다. 즉 저소득층은 굉장히 세금을 현재도 적게 내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37%는 근로소득세를 지금 내질 않고 있는 그런 이 분들입니다. 즉 4, 50만 명 되는 분들은 세금 소득세를 내시지 않는 거죠. 그거는 소득이 적기도 하고 또 세제 감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 소득세제를 개편을 하면서 이게 나름대로 균형을 잡았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냐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현재 총급여 3천만 원 되시는 분들은 현재 세금을 평균적으로 보면 약 30만 원을 내고 계십니다. 30만 원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연간으로. 근데 그분한테 이번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 약 8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즉 세금 내시는 거 기준으로 보면은 그분한테는 약 27%의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조금 고소득층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급여가 되시는 분한테는 현재 세금을 그분은 2,430만 원을 내고 계십니다. 현재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24만 원을 세금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세금 절대적으로 보면은 고소득층이 세금이 더 많이 덜어드리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현재 세금 내는 것 대비 이번에 세금 감면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3천만 원 소득 되시는 분은 27%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원 현재 내시는 분은 1% 정도만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즉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이 누진 구조고 저소득층은 현재도 세금을 적게 내고 세금을 대부분이 37% 정도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소득세 체계를 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 내시는 분 기준으로 세금 감면이 얼마 되느냐 이렇게 보니까 절대적으로는 고소득층이 좀 많지만은 고소득층이 현재 절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즉 저소득층 대비 34배 정도 현재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우리 누진 소득 체계상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소득 재분배를 그 안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번에 세금을 얼마나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게 할 것이냐. 당연히 절대적으로 세금을 훨씬 적게 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절대액은
저소득층의 절대액은 세금 감면액이 좀 상대적으로 작지만은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앞으로 줄어드는 세금의 폭은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중산층,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이 훨씬 더 커지는 거다. 이게 어떻게 부자 감세냐. 이거는 전체 소득 계층으로 보면은 균형 있게 한 거고 상대적으로 아니 제가 숫자 노름 말씀드리려는 게 뭐 이제 이 사실관계를 보고 어느 거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는 우리가 이 효과를 보고 이제 각자 해석하는 거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소득 체계 개편을 하면서 이번에 하게 된 이유가 이런 배경이고 그 결과치는 숫자가 그렇게 난다 하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아시다시피 종부세가 여러 논란이 많죠. 보시는 분에 따라 세금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주택 등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 종부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재산세에 부과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 뭐 잘 아실 겁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사람별로 재산세는 그 물건별로 있으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만은 종부세는 인별로 우선 합산을 해야 되겠다. 전국에 있으면은 그걸 한 사람한테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합산을 하고 여기에 또 누진세율 구조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한 종부세가 인별 합산에 누진과세를 하는 체계입니다. 이것이 2019년 동안 15년 동안 그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인별 합산하면서 누진과세를 해서 이 부동산 가액이 많은 분한테 훨씬 많은 세금을 물리는 구조로 이렇게 쭉 운영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2019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여기에 새로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온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한 번 더 이중적인 지금 징벌적 과세를 하는 체계가 2019년에 비로소 종부세에 도입된 거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다주택자가 이 주택 가액이 높은 데 대한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의를 하는데 왜 다주택자라고 해서 거기에 또 다른 징벌적 과세 체계가 주택 수가 많다는 대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체계는 안 되겠다. 주택 수가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가액이 클 수 있으니 가액 기준으로 합산을 해야 되겠다. 즉, 한 채 20억 또는 한 채 30억 되는 분하고 두 채 10억 되는 분하고 왜 두 채, 세 채 예를 들어 15억 되는 분이 왜 징벌적으로 과세를 더 받아야 되느냐. 한 채 50억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주택 수 기준 부담은 가액을 전부 합산해서 거기에 누진 구조로 가져가자. 이렇게 개편을 한 겁니다. 종부세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개편이 돼야 되겠다 하는 체계를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종부세 체계는 너무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리 이런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분을 조금 시정을 해서 좀 정상화시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지 이것이 뭐 부자 감세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는 우선 시각 자체가 법인은 일종의 최종적으로 세금 부담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주주, 이해관계자, 근로자 계속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에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린 것은 이게 지금 우리 첫 상임위 회의고 또 이번엔 또 종부세라든지 관련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 측 설명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제가. 네, 김상훈 의원님. 그러면 다음 기회에 질의하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회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